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집도인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 혈관 전문의시더라고요. 목에 1.4cm 자상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속 목정맥 60% 정도 예리하게 잘렸다. 난도 높은 수술이었다.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브리핑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 후의 경과까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소견은 어제 저희가 뉴스 신세계에서 전해드렸던 민주당 브리핑 내용하고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브리핑 자체가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좌측 목 빗근, 그러니까 빗겨 있는 근육의 위쪽으로 1.4cm 정도의 칼에 찔린 자상 흔적이 있었고요. 근육을 뚫고 칼이 이제 들어와서 근육에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이제 피떡이 내부에 고여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목 부위에는 워낙에 이제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신경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식도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이제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의 이 입구 크기보다는 얼마나 깊이 찔렸느냐, 어느 부위에 찔렸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설명이었고, 어제 저희가 소개드렸던 내경 정맥, 그러니까 이제 목의 속에 있는 정맥이 60% 정도 손상이 돼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경동맥이나 뇌신경이라든지 뭐 식도, 기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 정도 혈관 재건 수술을 시행을 했고, 칼로 인한 외상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손상이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합병증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경과는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경과에 대한 브리핑이 좀 뒤늦게 열리게 된 배경을 서울대병원 측에서 이제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고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정보 관련된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인 문제로 직접 브리핑을 못하고 뒤늦게 오늘 이제 일반 병실을 옮겼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브리핑을 진행하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뭐 닥터 헬기 탑승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설명들도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또 일부 반박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 센터장인 김영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원래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의 의료진들도 경험이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이제 의료진이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도 이 수술이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했었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했던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의료진과 통화를 하고 있던 대표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건네줬다. 그때 이제 환자 상황을 설명을 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을 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이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 뭐 이제 의료상에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시다, 뭐 이런 의견을 내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환자를 돌보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센터장 의견에 따라서 전원을 결정했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한번 또 브리핑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근데 저는 지금 뭐 이런 논쟁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진실공방 형식으로 서로 논쟁하는 거가 뭐가 참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대병원으로서는 이러한 인식과 지적을 받는 게, 이미지를 받는 게 상당히 못 참는 거죠. 부담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조금 서울대병원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이재명 당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서 한 거다. 그런 이미지를 막 갖게 되니까 부산대병원으로서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역량과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부산대병원의 뭐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낮다, 잘못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식의 뭐 여러 가지 공방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센터장도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내 의견에 따라 전원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뭘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권역외상센터도 없다 이러니까 서울대병원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2021년부터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네, 네. 권역외상센터 우리가 외상치료를 부산대보다 못한다는 말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고 또 반발을 하면서 이런 공방이 오가는데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이런 논란이 촉발되게 된 이제 계기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말한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에 셀럽 의사들이 이제 한두 마디씩 얹기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환자의 상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서울대병원이 어떻다, 뭐 부산대병원이 어떻다, 지역 의료가 어떻다, 이 옆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쓰고 그게 마치 이제 어떤 논쟁 지점이 있는 것처럼 중계식의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을 보면 상당히 위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부산대병원에서 초기 처치를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서울대병원으로 3시간 이송을 할 때도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의 이 의료 기술 이거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지. 자꾸 이렇게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서울대병원 인터뷰했으니까 부산대병원 인터뷰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 공방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이 그냥 뭐 관심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성찰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음모론은 안 돼, 음모론. 정치인이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인 담론 구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피의자는 법적 책임을 혹시라도 공범이 있는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회정치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좀 포괄적 질문. 그리고 구체적으로 면도날처럼 혹시 이 피의자 김 씨가 다른 사람과 공범인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지금 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공방으로 묶어두려고 하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 완결 의료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 부산대병원의 역량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면 이거는 잘못된 사건의 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칼로 찌른 이제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고요. 조금 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경찰에 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변명문이라고 이제 스스로 사용을 했고요.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6차례 이상 이 대표의 주변을 따라다닌 정황이 이제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도 매체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확신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저희들이 몇 가지 그 경찰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놓고 봤을 때 확신범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살인미수, 살해의 고의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여러 정황과 본인의 진술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영장 실질 심사 오늘 진행이 됐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무척 싫어하고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부추기는 일부 좀 마음이 삐뚤어진 유튜버들 어쨌든 이게 저처럼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는 사람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목숨을 잃을 뻔했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거에 이상한 음모론이라든지 다른 이상한 얘기 섞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딴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되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당에서 소위 비명 내지는 반명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또는 어떤 입장 표명하는 것들이 뭐 속도는 조금 조정됐지만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원욱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비명계의 이제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 이 대표가 계속해서 위독하면 미룰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상식의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함께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하고 일종의 이제 최후 통첩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선택지가 4가지인데 잔류하거나 탈당하거나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신당에 합류하거나 이 4가지인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정치인 앞에 두고 있는 선택지이기도 해서 아직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로 좀 읽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4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것이고 다만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데는 이제 선을 좀 그었습니다.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하거나 신당을 만드는 정당에게 문호를 열어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제3지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강조점이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오늘까지 공식 일정을 전부 다 연기 그렇습니다. 상태고 내일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회복을 하셔서 일성이 나와야 네. 이렇게 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은 좀 곤혹스러움이 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성이 다른 선택을 하기에 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는 일성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겠죠. 않을까요? 만약에 단합과 단결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일성이 이낙연 전 대표는요. 막 이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일이 좀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특검법 지금 쌍특검법이 지금 대통령실로 이송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송이 됐습니다.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하고 일명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마 내일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검토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등 야4당이 국회에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고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가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회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를 할까요, 장 소장님? 원래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못 기다린다? 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예. 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것이 올해 총선에 국민의힘이나 여권에 도움이 될지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년에 뭐 MBC 등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의견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여권에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송된 오늘 청주에서 발언을 좀 하셨네요. 특검법 관련해서. 네, 뭐 거부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권한쟁의 심판 여부. 있었느냐? 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쟁의 심판을 걸게 되면 예. 그동안 했었던 민주당의 이제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쟁을 결국 총선 전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정쟁인가 각자 보기에 따라서 정쟁이냐 진실규명이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이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헌법재판 제기했다가 그게 권한쟁의 심판이었죠. 예, 그게 권한쟁의 심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당신은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문턱도 넘지 못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이야기들이 따라 나올지에 대해서 한 장관님이 한 비대위원장님이 아직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본인 말에 어떤 말들이 따라붙는다 이걸 계산이 아직 안 되시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아니 머리 좋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네, 네. 어쨌든 이 특검법은 나쁜 법안, 악법이야. 이건 막아야 네.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국가 들어와서 행정 권력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국회 권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정치를 하던 분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민을 대변해서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 분립 아니겠어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2인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집권 여당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무조건 권력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권력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거는 국회 권력을 심하게 오독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당과 행정부가 일체화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들을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집권당이 당연히 대통령과 막 엇박자 하면서 항상 나갈 수는 없죠. 네.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때 무조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국민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부처 업무 보고를 굉장히 빠르게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4일부터 받았으면 보통 1월 중순경부터 받는데 빠르게 받는데 그 형식이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익숙해진 형식이긴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제 민생 토론회를 벌이는 형식인데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선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 녹화를? 기존에 생방송 진행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진 면모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미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금지로 논란이 됐었던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상 무기한 금지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또 뭐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자, 이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 매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생 토론회 유권자들이나 국민들과 같이 만나는 형식이랑 섞었어요. 저는 이게 뭐 녹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업무 보고랑 국민들과의 토론이라는 형식을 섞는 게 이게 적절한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트집 잡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데 마이크 그것까지 뭐라고 꺼졌을 때 그러세요? 이런 모습 본 적 없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를 내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 보고는요. 장관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부처를 운영하고 그렇지. 중요한 법안, 정책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게 철저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토론이 돼야 돼요. 장관과 대통령 간에. 이렇게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 포퓰리즘적으로 발표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형식은 이 민생 토론회 하시더라도 꼭 부처별 업무 보고는 따로 진중하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김경빈, 장성철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뭐 대통령이 소위 업무 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의 업무 보고에서 공매도 등 금융시장 관련된 자본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각 시도당을 방문하면서 이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광주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인상적인 말을 좀 몇 마디 던졌습니다.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게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런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을 이제 고치는 문제, 이 수록하는 문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 지키는 게 그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고 원포인트 개헌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서는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뭐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네네, 얘기를 장성철 하신 소장님. 건데요. 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찬성. 이거는 계속 보수 뭐. 정당에서 해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이 덜 할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안 하던 그러한 약속들을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거 검토는 보수파에서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내용이에요. 그렇네요. 네, 5.18 유공자에 대해서 보수파 쪽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 첫날 24,000명 당원 가입했다. 창당대회는 1월 20일 날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4,000명 넘게 이제 온라인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혁신당 이제 창당 하루 만에 상당한 숫자의 당원을 확보한 거고 창당 요건이 이제 5,000명의 당원 확보를 이제 충족을 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거쳐서 오는 20일쯤에 창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공동창당위원장이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네, 합류를 고민하는 현역 의원이 1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 손을 잡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원식 장관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글로만 쓴 줄 알았더니 말로도 국회에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에 이 같은 발언을 직접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방위 회의록을 보니까 3월 23일자인데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하고 거의 완전히 같은 내용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45년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와 1945년을 전후한 일본의 국가 체제가 성격이 바뀐 거, 그게 과연 상관이 있는 문제인가? 추가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도- 연결되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비판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글로 쓰고 말로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해명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꾸며낸 거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원론적이고 전형적인 답변을 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원식 장관이 보다 더 명확하게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은 현재 어떤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발표해야 돼요. 이거는 영토 문제라서 도저히 양보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하게 신원식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오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행태를 보인 신원식 장관을 그대로 두는 거는 윤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회 말과 글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독도에는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이고. 글로 쓴 사람, 그 사람을 그럼 국방부 장관으로 인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니까 괜찮고 다른 진영 사람이면 안 되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그때는 국방부가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다. 의원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 말이 더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지.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은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